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독주와 독재, 발음은 비슷하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른데요. 미래통합당은 같은 의미로 여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업무 보고를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특히 세금에 관한 일들을 함부로 처리하고 눈 깜짝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8월 4일까지 처리하겠다고 통보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의회 민주주의도 철저히 짓밟히고 있고 숫자의 힘으로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입법 독주, 독재, 여당의 속도감 있는 입법 추진, 여당은 충분한 논의를 했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늦출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만 야당의 반발은 큽니다.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맡고 계신 최영두 의원 일부에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기가 막히는 노릇이죠. 정보 거리에 뇌물일 처져 있으니까 나라다운 나라인가 그런 생각이. 이창복 선생님 같은 경우 이것도 곤욕을 치른 거고요. 매년 20% 반환금 지연이자가 쌓이기 때문에 반환금이 2배가 넘게 됐습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그러한 피해자들의 배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꼭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혁당 재건이 사건, 박정희 정권에서 벌어진 조작 사건이고 사형 판결 다음 날 사형 집행이 이루어진 사법사상 최악의 날을 만든 사건입니다. 국가가 배상 판결을 내렸고 배상금을 받았는데 배상금 계산을 다시 하게 되고 국가가 소송을 걸면서 오히려 이자까지 더해져 국가의 배상금보다 더 많은 액수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떤 내막인지 인혁당 재건이 조작 사건 피해자 이창복 선생과 인터뷰하겠습니다. 개인이 하는 식물원에 조형물 하나 해놨다고 그래서 이래저래라 하면 더 우습게 되는 거예요. 국제 예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려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과잉 오버 액션일까요? 외교적 결례를 범한 한 미술 애호가의 무례일까요? 소녀상 앞에 사죄하는 남성의 조각이 한일 외교가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관련 조각상 설치한 분과 일본 현지 이영채 교수 차례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4부 안 아픈 대한민국 시간에서는 황교익, 강영주 두 분과 함께 지난번 못다한 복다림 음식 이야기 전합니다. 7월 29일 수요일 이동희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안들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처리되는 중인데요. 검찰총장 힘빼기 입법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명백한 불법이다, 원천무효다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 안에서조차 지금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너무나 무기력하다, 이런 자조 섞인 말도 들린다고 하는데요. 미래통합당 최영두 원내대변인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대변인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미래통합당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오늘 논평을 냈습니다만 지금 우리 국회가 청와대와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 국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 입법 아니겠습니까? 입법 심사고 또 예산 심사인데 이것은 근대 민주주의 이 핵심인 국회의 권한입니다. 국회의 권한이고 책무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에게 여러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법안, 그리고 또 국민들의 지금 그 집값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하는 이런 그 부분은 그 세금 부담과 함께 또 법으로 인한 역효과, 실제로 그런 역효과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따져보고 2, 3일, 적어도 2, 3일 이상은 한번 숙고를 해보고 토론도 해보고 할 수 있었는데 그 모든 절차를 다 무시했습니다. 이 상임위라는 것은 상임위에서 우선의 소위를 구성합니다. 각 그 전문 분야별로 법안 소위를 구성해서 법안 소위에서 논의하고 전체 상임위에서 상정해서 다시 이제 의결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 절차를 다 무시했습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는 그 소위를 구성해야 되는데 소위를 구성하자는 이건 사실은 여야 간에 개원 이후에 처음으로 합의했던 사안인데 그것도 어겼습니다. 어기가지고 지금 마치 무슨 작전에 쫓기듯이 그 정부와 청와대의 지시겠죠.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지금 1시간 단위로 이렇게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예. 이것들은 정말 국회의 본인의 임무를
정말 짓밟는 일이고요. 국회의 권한과 국회의 책무를 정말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이런 것에 여당 지도부가 동조하는 것도 문제고, 더 큰 문제는 야당이 심의할 기회, 야당이 여기에 대해서 야당도 이 법안이 지금 여러 가지 부동산 가격 대책 문제에 대한 똑같은 법안을 냈습니다. 예. 이 법안은 기본적으로 병합 심의라 해서 같이 한꺼번에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법안에 따라서 이러저러 아이디어가 있고 여러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당 것만, 정부가 지시한 것만, 청와대가 지시한 것만 내 것만 하고 야당도 동일한 법안을 냈는데 그 법안 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건 정말 입법 독재를 넘어서서 헌정 파괴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 정리하면 충분한 토론을 거친 뒤에 그렇습니다. 뭔가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8월 4일까지 7월 임시국회를 잡았는데 저희들은 8월 전체의 국회를 통해서라도 또 며칠간에 지금 여당의 입장은 이제 집값이 하루 다르게 뛰니까 빨리 하루라도 입법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만, 벌써 지금 이 법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3년간의 어떤 부동산 정책의 실패 때문에 또 공급의 부족으로 인한 앞으로도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솟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게 뭐 일주일 더 하자는 것도 아니고 2, 3일 더 해도 되고 하루 이틀 더 해서라도 그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국민들에게 과도한 세부담을 당길 수 않도록 정책의 효과를 분명히 하자는 걸 논의하자는 것인데, 마치 작전하듯이 야당을 다 배제하고 단독으로 지금 질주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게 뭐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 특히 20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이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논리를 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거 참 말이라고 똑같은 말이 아니고요. 지금 더구나 심지어는 지금 이게 뭐 언제입니까? 지난 정부에서부터 이렇게 잘못된 정책 때문이고, 심지어 국토부 장관은 지난주에 그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지난 정부에서부터 공급을 줄여놨기 때문에 그게 몇 년 뒤에 공급되는 현실을 감안하면은 지난 정부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이제 지난 정부 때문이라는 이야기 방식인데, 그걸 진작 알았더라면 그러면 정부 집권해서 3년이 지났는데 빨리 주택을 늘리고, 주택 가격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부족하더라도 2년 뒤에, 1년 뒤에 많은 집이 30만 채, 40만 채 공급된다는 확실한 시장 전망이 있으면 집값이 이렇게 안 뜁니다. 지금 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지금 수요 공급을 무시한, 경제학을 무시한 이런 정책을 펴고 있다가 뒤늦게 이제 야당 책임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맞지가 않고요. 이게 지금 이 정부가 부동산 대책이라면서 22번이나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도 이 후유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작용 같은 게 집값을 잡으려고 이렇게 했죠. 근데 집값이 계속 오릅니다. 그러기다가 또 세금 폭탄까지 동시에 떨어뜨려 놓으니까 팔아도 세금이고 갖고 있어도 세금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정책의 방향을 수급을 맞추고 정말 집을 빨리 팔도록 유도를 하든지 이런 정책을 내세워야 되는데, 정책의 혼선이 빚은 큰 지금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새로운 입법안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을 빨리 팔게 하는 다주택자리 그런 뭐 입법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MBC 보도를 보면 2014년도에 새누리당이 주도한 부동산 3법 때문에 주택시장 폭등이 원인됐다. 그리고 그때부터 가격이 뛰기 시작했다. 여당 의원들이 그 보도를 보고 그걸 명분으로 삼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갑자기 그 전 정권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게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수치가 경실련이 발표한 수치, 그리고 KB금융주택지수에서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문재인 정부 들어서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주인값이 52%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내내 3% 하락했고요. 박근혜 정부 한 4년 반 정도 걸쳐서 29% 상승했습니다. 그럼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에 같은 기간으로 치면은 동기 대비 66배나 올랐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통틀어서요. 근데 그게 수치로 드러나는 것을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이 수치가 말해주는 것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구나 지난번에 어디선가 보도했다는 그것도 정말 맥락을 잘못 모르고, 당시에는 부동산을 부양해야 될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 부동산이라는 것이 항상 어떤 시기에는 너무 지나치게 상승해서 안 되겠지만 부동산의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이래 되면은 여기에 부채들이
그 이제 해수불능이 되고 이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 시기에 순간적으로 잠시 부동산 경기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한 이건 이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당시에 지금 민주당이 그러면 그걸 괜히 합의해 줬겠습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고 본회의에서 체결된 겁니다. 그 당시 예지는 뭐냐면은 이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에 한해서 탄력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문제 그리고 당시 재건축을 장려해서 주택 물량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었고요. 또 지금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에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좋은 취지만 한편으로는 그 분양가를 묶고 나는데 시중 가격보다 거래가 실거래 가격보다 훨씬 낮은 분양가를 지금 제한해 놨기 때문에 분양을 받으면 로또가 됩니다. 이게 네. 그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빚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떤 시장 환경에서는 풀고 어떤 시장 환경에서는 지어야 되는데 지금과 다른 부동산 경기를 다소 진작시켜야 되는 상황에서 있었던 일을 가지고서 지금 이걸 과도하게 소급하는 것은 그 실제로 지금 경실련에 발표한 주택 그 가격 주요와도 맞지 않고요. 이건 뭐 사실은 맥락을 무시한 정강부의 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저도 그 의원님 말씀처럼 문재인 정부에서 아파트 값이 많이 뛰었다는 거에 동의하는데요. 그 방송을 보면 어쨌든 부동산 3법의 혜택을 받은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부동산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거는 국민 감정상 미래통합당이 좀 부담되는 그런 대목 아니겠어요? 어떻습니까? 예, 국회의원들이 그럴 수 있을 거고 그런 분도 계시고 있지만 이건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특히 청와대와 정책 당국자들 정책 당국자들의 또 문제도 크지 않았습니까? 청와대 다주택자 수는 민주당이 훨씬 많습니다. 예. 그리고 청와대 그 핵심 관계자들이 다 서울 강남 한 채만 다 남기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하려고 그랬더니. 네. 그런 것도 살펴봐야죠. 예. 네. 자, 그런데 어쨌든 부동산 입법은 완료 수순으로 보이고요. 다음에 여당이 아마 빠르게 처리하려고 생각하는 게 검찰청법 개정안 일 테고 또 공수처법도 아마 완료를 시키려고 할 모양이던데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야당이 반대할 힘이 있느냐? 어떻게 반대하겠냐? 수적으로 많이 밀리는데 뭐 대안 같은 거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수의 힘에 지금 역대 정부라든가 또 어떤 나라의 흥망성쇠를 보면은요, 예, 힘이 모자라서 망한 나라는 없습니다. 예. 힘이 넘치다가 힘자랑하다가 망한 경우가 많고요.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이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이 부동산 것이 지금 취업한 문제고에서 이것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하겠습니다만 만일 그 권력층의 그 비리라든가 대통령 측근의 비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이미 그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실제로 효력을 발휘했던 특별감찰관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4년째 비워두고 있습니다. 예. 그걸 빨리 시작하면 될 문제고 더구나 위헌 소지가 있다고 세계 어느 문명 국가에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 검찰과 검찰의 기소권, 경찰의 수사권 이렇게 분리하는 주제 아닙니까? 근데 유독 이 수사기관만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게 하고 또 심지어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을 뺏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문명국가에서 좀 상상하기 힘든 법입니다. 그래서 위헌 법률 심판 대상이 지금 되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왜 이렇게 서둘러 살려고 하는 것인지 뭐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다 짐작하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과 함께 시시비를 분명히 가려서 함께 맞서 나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안을 여쭤봤는데 혹시 제2 플랜이나 지금 그럼 의원님 말씀은 국민 여론에 기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들리는데요. 그러면은 장애투쟁 이런 거 뭐 국회 보이콧 이런 거 카드를 꺼내줄 수 있는 겁니까? 저희들은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우리가 통탄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요. 국회에서 반대 토론할 기회도 안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 참 어느 정권에서도 찾아보기 힘들었던 이런 독주와 폭주인데 그러나 우리는 모든 연단을 다 차지해서 연단해서 왜 이 법이 부당한지 이제 국민들이 이제 바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숫자 부족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여당이 밀어붙이는데 너희들은 가만히 있느냐? 예. 왜 맞서지 못하느냐고 꾸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들이 잘 부각이 안 됩니다. 이 뉴스라는 것이 항상 한 부분을 또 특정하게 보여주기 마련이어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모든 연단에서 국회 연단, 본회의 또 대정부 질문 또 상임위에서 이 부당함을 분명히 알려나갈 것이고요. 또 오늘 많이 나온 이야기도 이게 뭐 장외투쟁이라는 것이 국민 속에 좀 더 알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야당이 이렇게 당하고 야당이 이렇게 역부족으로 밀리고 있지만 이걸 국민 여론에 호소하려고 하면 국민 속에 좀 더 이 사연을 알려야 된다. 국민들은 도대체 야당이 뭐 하는지 모른다는 지타도 많으시거든요. 그럼 네. 오늘 나온 장애투쟁 이야기는 뭐 보이콧 이런 게 아니고 홍보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대국민 홍보전이고요. 지금 코로나 전국이 어디서 이 대규모 장애투쟁을 합니까? 알겠습니다. 예. 예, 그거 자꾸 그런데 그런 관심을 가지는데 그건 뭐. 예.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럼 그 원구성 협상할 때 11대 7을 받았으면 어땠을까? 법사위를 빼고라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예. 그런데 저희들은 이게 원칙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 5.19 끝에 이제 개원하고 또 이제 상임위 다 같이 출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여야가 합의했던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과거 국회의 원칙과 전통대로 법안 심사 소위 각 상임위의 법안 심사 소위는 조위에서는 법안을 합의를 통해서 그 결정한다, 논의한다라고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걸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이 숫자로 밀어붙이고 독단과 이 폭주를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서로 11대 7로 했다고 하더라도요. 이 여당 간사가 숫자 힘으로 엎고 다 이걸 하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이제 상임위원장이 조금 더 균형 잡히게 좀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지금 뭐 뻔히 법안 심사 소위에서 합의를 통해서 법안을 심의한다라고 합의해놓고 지금 법안 심사 소위 자체를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에서. 그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최영두 대변인이었습니다.